언니는 오늘 안 오셨네? 네. 지난번 안 온다고 그랬죠? 민석이도 안 오고 멀리 있어가지고. 그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성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1840년에 태어나셔서 1840년에 태어나셔서 195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계산을 하면 120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840년이면 중국의 아편전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뭐 무슨 뭐 그에서 뭐 신해혁명도 있고 뭐 이렇게 국공내전도 있고 정말 그 120년 사이에는 중국의 역동기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서도 많은 그 여러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야말로 이제 역사를 그 시간의 역사를 1740년에서 1840년은 중국에서 별일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1640년부터 1840년까지는 그냥 청나라의 이렇게 안정기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 큰 문제 뭐 그 문제가 있긴 있어도 역사적인 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1840년부터 100년 동안은 그야말로 뭐 이 아시아는 뭐 그냥 불타는 아시아였어요. 184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시아는 행복했어요. 1840 스님이 태어나신 그 해부터 열반하신 그날까지는 참으로 이제 그 역동적인 아시아였었는데요. 비극적인 아시아지 뭐 비극적인 아시아였는데 스님께서는 그 청나라 후기가 되면서 중국 불교도 거의 다 망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께서 발심하셔서 출가하셔서 수행을 해서 다시 선불교를 일으키셨는데 42살 되던 해에 중국에 보타산이 있어요. 이 상해 지역에 보타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 산서 지방의 문수산, 오대산까지 키로수로 하면 이제 딱 한 1만 리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한 2,000km는 되겠죠. 한 2,000km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 2,000km나 되는 기나긴 그 곳을 삼보일배를 하셨어요. 그것도 20살 때가 아니라 42살 때. 그 2년이나 걸렸거든요. 삼보일배를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요즘처럼 이런 좋은 날씨면 상관이 없는데 눈 올 때, 비 올 때 이럴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춥고 덥고 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 오대산까지 성만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어. 스님께서는 왜 하십니까? 삼보일배 그 엄청난 일을 왜 하십니까?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삼보일배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중국 불교도 선불교이긴 하지만 효도를 중시 여겼고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를 보살님도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 사십구제라도 아버님을 위해서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황룡사를 창건해서 불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가? 요즘에 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나의 야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스님이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그것도 3분의 1 정도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9제도 있고 우리
우리 모친 어머님 기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보살님 아버님은 이쪽에 그 차려들었고 우리 어머님 그 제사상은 저 뒤쪽에 약사에 부처님 앞쪽에 이렇게 차려서 같이 모시는데요. 그 허운 스님의 그런 그 만리가 넘는 엄청난 여정을 성만하시고 또 스님은 이제 선승으로 깨달음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20살까지 살다 보니까요. 그 당시 중국 불교의 최고의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안타깝게도 스님 열반하시던 그해 대약진 운동이라고 참새잡기 운동가 돼 있어요. 중국에는 이상한 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가만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왜 저런 걸 하지 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참새잡기 운동 좀 웃기잖아. 민건아 참새를 왜 잡아야 되겠냐. 참새잡기 운동 중국 전역에 참새잡기 운동을 해가지고 몇억 마리를 잡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 참새를 올해 다 잡았어. 중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참새를 다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참새가 벌레도 잡아먹거든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아무도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근 몇 년의 대기근을 겪었어요. 그럼 그런 정책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대약진 운동할 때 또 재밌는 웃긴 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철을 생산해야 된다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제철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이라는 게 우리 도자기 만들듯이 철을 끓여가지고 재련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재련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 생산량 증가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철들을 다 이제 하는데 절들의 저기 종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종이 아주 훌륭한 철이거든. 종 같은 거 뭐 각 지역마다 숟가락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철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용광로에다 다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좋아. 참새가 이렇게 그 별을 다 씨를 까먹으니까 그 수확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참새를 없앴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기술은 안 좋지만 그래도 철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철이 시대니까 철을 많이 만든다고 아까 가면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철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철을 만들었어. 어찌 보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는 참혹해졌어요. 왜냐하면 농기구가까지, 쟁기까지, 삽까지, 곡괭이까지 모두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용광로로 다 녹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용광로에 녹인 철이 잘 쓰여지냐? 이게 그냥 불만 떼가지고 철을 했지 제대로 재련이 안 돼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철이 된 거예요, 세상에. 곡괭이 다 했지, 참새 다 잡았지. 농사를 어떻게 짓냐? 농사 효율성이 떨어져서 몇 년간 그야말로 이건 자연재해죠.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해가 이제 1959년이고 1960년대부터는 대문화혁명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모든 절들이 폐사가 됐어요. 스님들은 쫓겨나고 스님들은 도망 다니고 군인으로 이제 착출되고 안 그러면 이제 몰래 이제 산속에서 숨어들고 속태에서 결혼해서 살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중국엔 불교가 완전히 절멸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비극적이죠. 청나라 말기에 다 쓰러져가는 불교를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좀 상승시키려고 했었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스님의 의도랑 완전히 다르죠.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중국 불교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멸절돼 버렸어요. 그러나 의외의 곳에서 불교가 다시 꽃이 피었죠. 그게 바로 홍콩하고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데는 불교 국가도 아니었어요. 대만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프랑스 식민지였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 국가였어요. 그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문에 쫓겨다니고 갈 데 없는 고승들이 중국에서 한다 하는 스님들이
홍콩하고 대만으로 대거 이주를 하면서 특히 대만 불교가 새로운 그 스님들이 많은 큰 스님들이 넘어오면서 지금의 현 대만 불교를 일으키게 됐어요. 한국 불교는 좀 이제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보면 싸움도 많이 하고 뭐 계율도 잘 안 지키고 그러는데 대만 불교는 60년대 이후로 차곡차곡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불교적인 이런 것들이 또 그냥 불교가 아니라 그 각 절마다 병원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방송국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구호 단체도 대만에 다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허운 스님의 그런 굉장한 그 법력은 중국에서는 끊어졌지만 그것이 홍콩과 대만으로 이어져서 지금 그 전 세계 불교가 한국 불교식이라면 이게 참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근데 대만이나 티베트 같은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티베트도 이제 이게 중국 공산당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저 인도 다람살라가에서 있고 막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 티베트하고 대만 불교가 그나마 이제 지금 전 세계 불교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 돼 있거든요. 1840년부터 1959년까지 살았던 그 허운 대사, 어머님을 위해서 만리가 넘는 것을 삼보일배를 하셨던 그 대원력을 지니신 그런 허운 대사가 지금의 현재의 대만 불교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1840년부터 100년 동안은 정말 그 역사의 한 칸은 정말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평범하게 살면 그 중요한 순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촌에서 아니면 산사에서 그냥 시간아 가라 하고 살았을 텐데요. 깨어있는 자들은 시간을 그냥 보지 않죠. 아편전쟁부터 대약진운동까지 문화혁명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허운대사는 다 아마 지켜보고 그것을 지혜로 제자를 잘 가르쳤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1970년대 초에 태어나서 2020년에 이르렀는데요. 대한민국도 이 시간에 엄청난 성장과 많은 역경 변화들이 많죠. 지금도 지금 뭐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일제시대 이후로 조선 후기 이후로 그야말로 이렇게 그 중국에서 겪는 것만큼 우리도 적지 않은 것을 겪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다 똑같은 그날이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것들을 사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그 문화들을 쭉 변한 것들을 나열하고 이렇게 해보면 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좀 맞고 있는데요. 그냥 맞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보는 통찰, 또 공간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지혜의 힘을 이렇게 쭉 봐서 그냥 멍하니 살지 않고 깨어있게 살게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물려주고 현대자동차를 물려주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고 제3의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이제 정신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용문 영가님도 민관이에게 그걸 주셨을 거야, 그지? 민관이가 아주 큰 인물이 될 거고요. 우리 모친께서도 저에게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세요. 우리 형님에게도 그 큰 힘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실 거예요. 사업 번창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모친과 우리 이용문 영가님의 기재와
49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